종말이 닥쳤을 때 난서를 새러 고향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있던 도시에 갑자기 폭설이 내렸다. 기온은 영하 90도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고향 가는 기차표를 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처 알지 못했다. 이것이 인류를 기아와 추위의 종말로 이끄는 열차라는 것을. 8월 8일 오후 4시 기차역 입구에 인파가 몰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고향으로 떠나기로 한 날, 도시 전체에 갑자기 폭설이 쏟아졌다. 난 일찍 짐을 챙겨 기차역으로 향했다. 원래는 일찍 도착해서 대합실에 자리를 잡고 기다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직 개찰도 시작하지 않았을 줄이야. 난 입구에서 그대로 발이 묶여버렸다. 그 와중에도 눈은 계속 내렸고 점점 더 거세질 기세였다. 귀성객이 너무 많아 줄은 어느새 거대한 인파의 벽이 되어버렸다. 아무도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오늘 기차가 전부 지연된다던데. 방금 아내가 확인해 줬는데 고향 가는 기차는 다 취소됐대요. 이제 이 열차 하나 남았어요. 그렇다고 우리를 밖에서 이렇게 떨게 두면 안 되지? 한겨울 추위 저리 가라네. 그 말을 듣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기차표를 검색해봤다. 역시나 고향 가는 열차도 모두 예매가 중단된 상태였다. 배터리가 광속으로 닳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손으로 꼭 쥐어온 길을 유지했다. 마지막 기차를 놓치고 싶지 않아 계속 줄을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처음엔 버틸만 했다. 하지만 나중엔 너무 추워서 온몸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사람들에게 떠밀려 앞으로 2발짝 정도 나아갔다. 대열 여기저기서 항의가 터져나오는 듯했다. 주변의 소란이 점점 더 커지는 게 느껴졌다.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뒤에서 사람들이 밀치며 나를 앞으로 밀어붙였다. 목청껏 소리치고 싶었지만 밖에 너무 오래 있었던 탓인지 입술이 얼어붙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앞서가던 아가씨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사람들에게 밀려 넘어지는 걸 똑똑히 보았다. 어떤 이들은 무작정 앞으로 밀고 들어왔고 어떤 이들은 다급하게 틈새를 파고들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순식간에 폭발했다. 난 얼른 가방을 끌어안고 가슴팍에 고정한 채 왼쪽으로 몸을 날렸다. 필사적으로 대열에서 빠져나왔다. 대처가 늦은 사람들은 운이 좋지 못했다. 휘청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여기저기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속출했다. 등 뒤에서 인파가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멈출 수 없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기차역 밖 육교로 달려갔다. 육교를 내려와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호출했다. 대기 인원 200명의 휴대폰 배터리는 어느새 15%밖에 남지 않았다. 요금은 상관없었다. 모든 차종을 한꺼번에 선택했다. 호출을 마치고 서둘러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배터리가 2% 남았을 무렵 선택했던 6인승 밴이 잡혔다. 기사님은 길을 헤매다 5분 만에 도착했다. 차에 타자마자 휴대폰을 충전하며 서둘러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올해 설에는 못 갈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기괴한 날씨와 방금 겪은 일이 떠올라 마음속에 강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기사님, 요금 2배로 드릴게요. 근처에서 가장 큰 아웃도어 매장으로 가주세요. 난 매장에서 방한 효과가 가장 좋은 침낭을 찾았다. 그리고 겹쳐 입을 수 있도록 사이즈별로 방한복을 사고 겹쳐 입기 위해서였다. 보조 배터리와 물을 데우고 요리할 때 쓸 휴대용 가스레인지, 호신용 소방도끼 등을 구매했다. 산 물건이 너무 많아서 점원이 차까지 짐을 옮겨주었다. 떠나기 전 그에게도 방한용품을 좀 챙겨두라고 권했다. 점원은 늘어나는 손님들을 보더니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눈치였다. 완전히 어두워진 하늘을 보고 더는 권하지 않았다. 난 바로 차에 올라탔다. 집에는 3개월은 좋게 버틸 식량이 있었기에 더 이상 식량을 구하는데 기운을 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기사님께 근처 약국으로 가달라고 했다. 감기나 발열 증상 외에도 극한의 날씨에는 심혈관 질환이나 혈액순환 문제가 생기기 쉽다. 약국에서 미리 상비약을 챙겨야 했다. 서둘러 핫팩 4상자와 구급함, 그리고 기초의약품들을 샀다. 물건을 다 사고 나니 밖은 거센 바람에 눈이 날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집에 다 와갈 때쯤 기사님도 더 지체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내가 물건을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걸 보더니 겁이 나셨나 보다. 얼른 이 운행을 마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차에서 내리자 기사님은 물건들을 현관 앞까지 옮겨주셨다. 처음엔 혹시나 내 물자를 가로채려나 싶어 경계했는데 진심으로 도와주시는 거였다.
코끝이 찡해졌다. 방한복이라도 한 벌 나눠드리고 싶었다. 기사님은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다. 아가씨, 이건 아가씨나 써요. 진짜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나한테 하나 주면 우리 둘 다 부족할 텐데. 기사님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고는 돌아섰다. 난 그저 가족이랑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기사님은 눈보라를 뚫고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멀리서 희미하게 비치는 전조등 불빛만이 보였다. 그러다 눈보라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확인했다. 마지막 메시지는 30분 전 가족 단톡방에 보낸 비상약 목록이었다. 단톡방에는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자꾸만 안 좋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이내 얼어붙은 코를 훌쩍이며 현관에 쌓인 물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 깨달았다. 어떻게 봐도 내 상황이 더 안 좋다는 것을? 우선 내 목숨부터 부지해야 나중에 가족과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집에 들어오니 집안의 온기가 몸에 밴 한기를 녹여주었다. 뜨끈한 루오스펀 한 그릇을 끓였다. 그때 가족들에게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화면 속에서 부모님은 오늘 비축한 물자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셨다. 내가 보낸 목록 말고도 생석회에다가 석탄, 태양광 발전기까지 갖춰두고 계셨다. 알고 보니 바보는 나였다.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오늘 기온이 벌써 영하 50도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옆 도시도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기온이 급강하했다고 한다. 혼자 사니까 절대 방심해선 안 돼. 이곳의 역대 최저 기온은 영하 37도 정도였어. 지금은 난방이 잘 나오고 있지만 이 난방 시스템이 앞으로 닥칠 영하 50에서 60도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해. 상황이 그나마 괜찮을 때 미리 준비해야 해. 전화를 끊고 집안의 창문 틈새를 전부 테이프로 막았다. 그러고 나서 태양광 충전 패널을 설치했다. 그 다음 침대를 평평하게 정리하고 그 위에 텐트를 쳤다. 안에는 습기 방지 매트와 침낭을 깔았다. 여분의 침낭은 매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두어 나중에 언제든 바로 꺼낼 수 있게 했다. 방안 의류도 종류별로 한 벌씩 텐트 안에 챙겨두고 나머지도 침대 근처에 두었다. 가스버너는 일단 텐트 입구 옆에 있는 작은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나중에 추워지면 텐트 안으로 옮기면 된다. 가스버너에 쓸 부탄가스가 꽤 중요한데 최저 영하 20도까지만 보관이 가능했다. 그래서 아예 다 텐트로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집 안을 샅샅이 뒤졌다. 식량과 물을 확인해보니 3개월은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리를 다 끝내니 벌써 새벽 4시였다. 아예 밤을 새우기로 했다. 6시에 마지막으로 물자를 구하러 갈 생각이었다. 잠을 깨려고 휴대폰을 켜서 틱톡을 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평범한 내용들이 올라왔는데 하이난 IP를 가진 사용자가 설경 사진을 올린 걸 보게 됐다. 하이난에 눈이 오다니 댓글창은 온통 눈이 너무 예쁘다는 감탄뿐이었다. 매일 사진 찍으러 가야겠다는 글도 보였다. 그중에는 곡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영도의 스탄추리는 도저히 못 버티겠다면서 말이다. 다시 새로 고침을 하니 전국 각지의 기온 하강 영상들이 쏟아졌다. 다들 날씨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다. 아침 6시 드디어 마트 문이 열렸다. 휴대폰으로 물자를 좀 더 주문했다. 마지막 할 일을 마치고 난방기를 만져보니 어젯밤만큼 뜨겁지 않았다. 서둘러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바로 잠이 들었다. 추워서 잠에서 깼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기온이 벌써 영하 49도까지 떨어져 있었다. 아침 6시에 주문한 식재료는 아직 배송 중이었다. 다시 창밖을 내다봤다. 거리에는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다. 그저 하얀 눈보라만 보일 뿐이었다. 바람은 갈수록 거세졌다. 커튼을 치고 밥을 지으려 했다. 주방은 방안 조치가 침실만큼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전기 냄비를 침실로 옮겨왔다. 나를 위해 라면 한 봉지를 끓였다. 뜨거운 국물을 들이켜자 몸속의 한기가 서서히 가셨다. 온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틀 사이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으니 다들 집에만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밥을 다 먹자마자 현관문에서 갑자기 거센 노크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갑자기 쾅쾅 울렸다. 이런 미친 날씨에 누가 내 문을 두드리는 거지? 평소에 아포칼립스물을 많이 봐서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성이 재난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소리가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까 봐 걱정됐다. 전기 냄비와 소방도끼를 들고 문 앞으로 갔다. 문 밖에서 내 목소리를 듣더니 바로 목청을 높여 짜증스럽게 말했다. 이 아가씨야, 왜 이렇게 한참을 두드려도 안 열어줘?
커뮤니티에서 제설 작업을 조직했어. 참가하는 봉사자는 식용유 한 통이랑 계란 한 판을 받을 수 있어? 너도 신청할래? 1시간 후. 나는 중무장을 하고 아래층 제설팀에 합류했다. 우리 단지에 남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은 진작에 설을 쇠러 고향에 내려갔고 남은 건 노인들 뿐이었다. 오늘 돌아올 손주들을 기다리는 분들 말이다. 제설 작업은 처음엔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입구에 쌓인 눈이 우리가 치우자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갈수록 눈이 더 쏟아졌다. 나중에는 거의 하늘에서 눈을 들이붓는 수준이었다. 커뮤니티 직원이 미리 물자를 나눠주며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원래 다들 제설 작업에 나온 게 공짜 계란이랑 식용유 때문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안 가고 버티는 고집센 노인들이 몇 있었다. 기어코 길 위의 눈을 계속 치우겠다고 했다. 우리 영감이랑 아들 내외가 설음씩 먹으러 오기로 했단 말이야. 눈 못 치우게 하면 내 자식들이 돌아오는 길을 못 찾아. 그때 내 몸의 온도는 실외의 눈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였다. 그저 빨리 집에 가고 싶을 뿐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뜨거운 물을 끓였다. 한기가 가득 뺀 옷을 당장 벗어 던졌다. 전기장판을 켜고 텐트 속 침낭으로 들어가 한참을 웅크리고 나서야 겨우 몸이 따뜻해졌다. 오늘은 섣달금은 날이다. 평소 같으면 집에서 요리를 6~7가지는 해서 새해를 축하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형편이 전혀 안 된다. 고민하다가 냉장고에서 냉동 만두 한 봉지를 꺼냈다. 북쪽 사람들에게는 만두가 있어야 설 분위기가 난다. 만두를 먹으면서 인터넷에 올라온 실내 방안 필수 가이드를 훑어봤다. 가이드는 아주 상세했다. 생강차로 한기를 쫓는 법부터 비상약 준비까지 전부 나열되어 있었다. 아주 명확했다. 얼른 저장 버튼을 눌렀다. 다만 이 극한의 추위가 너무 갑자기 찾아와서 방안 생존 가이드가 있다고 해도 물자를 구할 수 있느냐가 또 다른 문제였다. 밖을 한번 나가야 할까? 휴대폰을 켜서 기온을 확인했다. 지금 벌써 영하 49.8도다. 오늘 밤이면 영하 50도까지 떨어질 것 같다. 사실 우리 집에서 대형마트가 그리 멀지 않다. 걸어서 5분이면 도착한다. 지금 가진 물자만으로도 3개월은 충분히 버틸 수 있지만 만약 3개월 뒤에도 기온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움직여야만 했다. 옷을 챙겨 입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소방도끼까지 챙겼다. 그렇게 섣달금은 날 밤 9시 반. 나는 집을 나섰다. 저녁부터 몰아친 눈보라는 오후보다 훨씬 더 맹렬했다. 먼지와 눈이 뒤섞여 유리 조각처럼 단단해졌다. 바람을 타고 내 얼굴을 때렸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영하 50도라는 게 대체 어떤 느낌일까? 마트에 도착했다. 진열대의 즉석식품들은 이미 싹 쓸려나가고 없었다. 패딩을 입고 있던 마네킹들도 전부 벌거숭이가 되어 있었다. 이건 다 예상했던 일이다. 나는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물건들을 챙겼다. 가정용 소형 소화기라든가 바셀린, 수도꼭지 같은 것들 말이다. 남은 음식도 마지막까지 싹 긁어모았다. 계산대에 200위안을 던져두고 집으로 향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험난했다. 밖으로 노출된 피부는 마치 칼로 난도질당하는 것만 같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집에 도착했다. 나는 패딩을 벗고 곧장 따뜻한 침낭 속으로 들어가 깊은 잠에 빠졌다. 눈을 뜨니 다음 날 아침 9시였다. 휴대폰에 표시된 온도는 이제 영하 62도였다. 옷을 챙겨 입고 밥을 지으려는데 무심코 라디에이터를 만져보니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난방이 이미 끊긴 것이다. 약불에 스테이크를 굽는 동안 텐트 안의 보온 상태를 다시 한번 보강했다. 그 순간 휴대폰 신호마저 완전히 끊겨버렸다. 다행히 영화는 볼 수 있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배불리 먹고 나니 텐트 안에서 전기요를 켜고 누워 있었다. 스르르 잠이 들려던 찰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즉시 경계하며 일어났다. 서둘러 문 앞으로 다가갔다. 외시경에 눈을 붙이고 밖을 살폈다. 문 밖에는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다. 지난번 제설 작업을 주도했던 아주머니였다. 그분이 지금 내 집 앞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손에 입김을 불고 있었다. 그 모습에 나는 서둘러 문을 열어드렸다. 아주머니, 들어오세요. 지난번엔 문을 늦게 열어준다고 뭐라 하시더니 이번엔 쌀 한 포대를 쓱 내미셨다. 그제야 아주머니 뒤로 쌓여있는 구호 물품들이 눈에 들어왔다.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전에 아주머니는 본론부터 꺼내셨다. 관리소에서 동마다 층장을 한 명씩 뽑으라네요.
우리 동은 3025가 맞기로 했어요. 애들 학교 다닐 때도 매년 우수 학부모상을 받던 사람이니까 책임감 하나는 확실할 거예요. 앞으로 그 사람 일 좀 많이 도와줘요. 팀장이 할 일은 간단해요. 매일 이웃들 체온이랑 물자 상황 확인하고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보고하는 거죠. 다 같이 방법을 찾아봐야 하니까요. 아주머니는 할 말만 남기고 떠나셨다. 문을 닫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재난 앞에서 우리는 정말 인간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날 바로 3025 거주자가 활동을 시작했다. 이 팀장은 과연 우수 학부모 출신답게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이 넘쳤다. 그는 칼바람을 뚫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체온을 확인했다. 그가 8층에 도착했을 때부터 나는 귀를 쫑긋 세우고 밖의 동태를 살폈다. 처음 두 집은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다. 끈질기게 문을 두드린 끝에 세 번째 집의 문을 두드렸을 때 드디어 문이 열렸다. 나는 지난번 제설 작업 때를 필사적으로 떠올려 보았다. 8층에서 몇 명이나 나왔었지. 당시에는 너무 추워서 얼른 집에 들어갈 생각뿐이었다. 젊은 커플 한 쌍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내 뒤를 따라 건물로 들어오긴 했다. 하지만 정확히 몇 층에서 멈췄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한참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어느새 8층은 조용해졌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바로 곁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른 소리 죽여 침실로 돌아갔다가 방금 들은 척하며 나가요 라고 크게 외쳤다. 문을 열자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젊은 여자였다. 얼굴이 빨갛게 얼어붙은 그녀는 자신을 임씨라고 소개했다. 나는 대충 철수 같은 가명을 댔다. 그녀는 내 말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 적었다. 내 이름을 적고 나더니 주머니에서 전자체온계를 꺼내 내 이마에 대고 온도를 쟀다. 기록을 마친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날이 추우니까 별일 없으면 여자 혼자 사는 집은 웬만하면 나가지 마세요. 무슨 일 있으면 3025로 저를 찾아오시고요. 앞으로 제가 하는 일에 이층 주민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녀는 손짓으로 문을 닫으라고 했다. 나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한 뒤에야 문을 닫았다. 문을 닫고 일단 침실로 들어가는 척하다가 이내 발길을 돌려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갔다. 밖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 슬그머니 외시경 너머를 살폈다. 순간 커다랗게 확대된 얼굴 하나가 눈앞에 나타났다. 자세히 보니 방금 그 팀장이었다. 가지 않고 계속 내 집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렇게 1분 정도 서 있더니 그제야 고개를 돌려 옆집 문을 두드렸다. 사람을 믿되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 문 앞에 안전장치를 좀 해둬야겠다. 솔직히 말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전혀 모른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느라 이웃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녀가 902로 문을 두드렸을 때 오히려 9035 문이 먼저 열렸다. 문을 연 사람은 한 할머니였다. 이 집은 조금 기억이 난다. 예전 어느 날 아침 6시쯤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나서는데 어린 손녀가 부모랑 떨어지기 싫다며 서럽게 울어대던 적이 있었다. 그때 난 유괴라도 당하는 줄 알고 무슨 일인지 보려고 문을 살짝 열어본 적이 있다. 할머니는 내가 화난 줄 알고 서둘러 사과하며 상황을 설명하셨었다. 별일 아니길래 문을 닫고 다시 잠을 청했었다. 지금 할머니는 친장에게 가족 상황을 설명하고 계셨다. 아들네 식구는 처가댁에 명절 새러 갔고 지금은 노부부 둘만 살고 있다고 하셨다. 친장은 체온을 묻더니 아까 했던 말들을 똑같이 반복하고는 뒤돌아 가버렸다. 나도 침실 텐트 안으로 들어가 몸을 녹였다. 밖이 조용해지자 나는 소방도끼와 소화기 같은 것들을 문 앞에 갖다 놓았다. 유사시에 바로 무기로 쓸 수 있도록 말이다. 그 후 며칠 동안 3025는 정해진 시간에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그녀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설 연휴라 그런지 건물 안에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다 합쳐도 10명이 채 안 됐다. 심지어 그녀 본인도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아이들과 가족들은 타지에서 명절을 보내고 있어요. 정월 초여새 밤 우리 단지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미리 비축해 둬던 물자들을 전부 옮겼어요. 텐트 옆으로 말이죠. 핫팩을 붙이고 침낭 속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지독한 추위와 굶주림 앞에서는 핫팩도 이제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날이 어슴풀에 밝아올 때쯤에야 아껴둔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겨우 물을 좀 끓였습니다. 9035 할머니가 주신 좁쌀도 좀 넣었고요. 남은 부탄가스통을 세어보니 겨우 20개 정도밖에 안 남았더군요.
하루에 극한으로 아껴서 3개만 쓴다고 해도 일주일밖에 못 버티는 양이었죠. 다행히 낮 기온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서 조금 따뜻해진 틈을 타 부족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좀 자고 나서 물자 문제를 생각하려고요. 그런데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아 방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팀장이 이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다니. 지금 기온으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데 말이에요. 하물며 바람이 숭숭 새는 복도에 서 있는 건 오죽하겠어요. 문을 열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죠. 시끄러워서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라 어쩔 수 없이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외시경으로 보니 정말 팀장이 서 있더군요. 지난 며칠간 302호가 절 많이 챙겨주긴 했어요. 하지만 전에 우리 집 문 앞에 서서 떠나지 않던 모습 때문에 제 마음속엔 의심의 싹이 트고 있었죠. 문 옆에 있던 소방복을 집어들고 숨을 죽인 채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찬바람이 쌩 불더니 903호의 문이 서서히 벌어지더라고요. 문이 안 잠겨 있었던 거예요. 이런 날씨에 문을 열어두는 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인데 말이죠. 302호가 옆집 문을 닫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겉옷 안에 입은 스웨터 자락이 살짝 보였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쫙 돋았어요. 903호 할머니가 좁쌀을 주셨을 때 너무 죄송해서 집에 가서 핫팩 몇 개랑 냉동 만두 한 봉지를 할머니 품에 안겨드렸거든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다시 밀어내셨죠. 얘야, 그냥 받으렴. 우린 나이가 들어서 많이 못 먹어. 너 혼자 타지에서 이 고생을 하는데 배까지 고프면 어떡하니? 내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 이건 우리 며느리가 짜준 건데 아주 따뜻하단다. 아가, 이것 좀 보렴. 여기 내 이름도 새겨져 있어. 전 그 꽃 모양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며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백합이죠. 그러자 할머니가 웃음을 거두시더니 제 말에 어이가 없으신 듯 쳐다보셨죠. 그건 옥란이란다. 그런데 지금 그 옥란 스웨터를 302호가 입고 있는 겁니다. 903호의 그 선량한 노부부를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전 이를 악물고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302호는 문을 닫고 다시 우리 집 문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오더니 문이 대고 소리를 엿들었어요.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가버리더군요. 아래층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903호의 방화문 틈에 돌멩이 하나가 끼워져 있더라고요. 302호가 아직 수색을 덜 끝냈는지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던 거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바닥에 나란히 웅크리고 계셨는데 안색은 창백했지만 희미하게 숨은 쉬고 계셨죠. 담요를 끌어다 두 분께 덮어드리고 여분의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핫팩도 챙겨드렸습니다. 두 분이 마침내 깨어나는 걸 확인하고 다시 나와서 903호의 문을 닫아드린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02호가 절 가만두지 않을 텐데 말이죠. 정면으로 맞서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집 안이 너무 추워서 가스레인지를 다시 켰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물을 보며 서서히 계획을 세웠죠. 하루 뒤 302호는 역시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리 집 문 앞으로 찾아왔어요. 903호의 문이 닫혀 있는 걸 보고 제가 다 안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품에서 칼을 꺼내 우리 집 문을 찍어대기 시작했어요. 전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문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그만 찍어요. 문이 망가지면 우리 다 죽는다고요. 문을 찍던 손길이 멈췄습니다. 전 이어서 말했죠. 도대체 원하는 게 뭐예요? 하하하하. 여기서 너랑 같이 살아야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절대 안 돼요. 일단 뜨거운 물 한 잔만 내놔. 목말라 죽겠으니까 마시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고. 난 매일 얼음을 핥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나한테 뜨거운 물을 달라고요. 아님 말든가 협조 안 하면 다 같이 얼어 죽는 거지 뭐. 그러면서 억지로 밀고 들어오려 하길래 그녀는 얼른 말을 바꿨습니다. 라면 몇 봉지랑 꽁꽁 언 생수라도 달라고 하더군요. 전 그제야 아주 아깝다는 듯이 수락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해주죠? 문을 열면 당신이 날 공격할지 어떻게 알고요? 내가 9층이랑 8층 사이 계단에 가 있을게. 물건 내놓고 바로 문 닫아. 전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가지러 방에 들어가는 척하면서 사실은 미리 녹여둔 물을 대야에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문가로 다가갔죠.
302호는 이미 계단 쪽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찰나 그 여자가 거리 날아오듯 덮쳐왔습니다. 그때 9035 할머니가 고개를 쓱 내밀더니 밧줄 한 가닥을 휙 던지셨죠. 전 즉시 할머니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밧줄의 반대쪽 끝을 잡아당겼습니다. 302호가 밧줄에 걸려 넘어졌고 바닥에 아주 세게 고꾸라졌습니다. 전계야에 있던 물을 그녀의 몸에 전부 끼얹었습니다. 그러고는 계단 아래로 발로 차버렸죠. 이 모든 일을 마치고 9035 할머니와 전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302호의 몸은 이미 꽁꽁 얼어붙었을 겁니다. 몸을 녹이지 못한다면 몸에 붙은 얼음은 절대 녹지 않겠죠? 전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앞에 갑자기 부드러운 빛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오랫동안 꺼져있던 집안의 전등이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죠.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온기도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고요. 온 집안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극한의 추위가 끝났다는 걸 직감했죠. 관리소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내려가는데 마침 의료진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302호 거주자를 들것에 실어 나르는 걸 봤어요. 그때야 알게 됐죠? 그 사람은 진짜 302호 주인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눈을 치우러 내려왔던 그 커플 중의 여자였던 거예요. 원래는 202호에 살던 사람이었죠. 그 여자와 남자친구는 비축한 물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난방비조차 내지 못했었죠. 갑작스러운 한파에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나쁜 마음을 먹고 비어있던 302호 집을 무단으로 점거했던 거예요. 다행히 302호 가족들이 모두 고향에 내려가 있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층마다 돌아다니며 물자를 약탈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결국 남자는 7층에서 사고를 당했고 여자는 혼자서 302호 주민인 척 위장해 계속 사람들을 속이며 물건을 뺏어온 거였어요. 심지어 모든 죄를 저한테 뒤집어 씌울 생각까지 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모든 게 끝났어요. 떠나기 전 경찰관 아저씨께 작은 부탁을 하나 드렸어요. 저는 그 옥난 스웨터를 챙겨 9035로 향했죠.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따뜻한 방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며 손짓하셨죠. 이해야, 어서 들어와서 몸 좀 녹이렴. 창밖의 눈은 마침내 그쳤고 유리창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정말 포근하고 따스했죠. 할머니는 기어코 밥을 먹고 가라며 저를 붙잡으셨고 할아버지께서는 직접 요리를 해주셨어요. 식탁 위엔 음식이 가득 차려졌죠. 우리 세 사람은 함께 둘러앉았어요. 마치 진짜 가족처럼요. 기온은 서서히 올랐고 지독했던 겨울도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3월, 저는 마침내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을 만났어요. 조금 늦긴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고 행복한 명절 음식을 먹었죠. 이제는 기차표를 구하지 못해서 명절에 집에 못 갈까봐 걱정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 맞이할 모든 새해에는 제가 어디에 있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잘 아니까요.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요.